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희생당하시고 또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남과 북이 동족이 상잔되는 그런 비극보다 더 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6.25의 날을 되새기면서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조부께서 저희 조부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20여 년이 지났지만 원래 이북분이셨습니다. 이북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터를 잡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남한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 그 KBS 이산가족 찾기 그런 거 있었잖아요. 80년인가 81년에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뭐 좀 슬퍼하시고 고향을 그리워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뭐 조부님이나 또 그 위에 중조부님이나 이북에 고향을 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6.25가 훨씬 더 남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런 당시의 공산주의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주의 대한민국으로 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게 매우 큰 정말 대한민국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었고요. 이제 국민들이 단결해서 이 위기를 이겨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뉴스 엔진에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1950년, 그러니까 6.25 발발하기 직전에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어요. 농지개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그전에는 일제강점기였고 또 고전에는 대한제국 그전에는 조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계급들이 땅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땅을 이제 유상분배를 한 거죠. 근데 유상분배가 뭐 엄청 큰 돈을 주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가격.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가 된 겁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물을 거두면 그걸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교육열로 이어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은 확실합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 공정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가 비단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함께 지켜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 전체의 평화와 번영도 기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이제 사상자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나토 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없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또다시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소중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6.25 당일에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 컸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에 우리를 도와줬던 수많은 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그리고 K-팝, K-영화 이런 걸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우방국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왔습니까? 나토 국가에 속해 있는 회원국들 다수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부지의 나라,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노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쳐들어왔던 나라들, 물론 외교 안보 국제 정세에서는 실리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중국, 러시아와 손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국제 질서는 또 다른 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공산권 국가들과 이 자유진영 국가들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관세 전쟁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안보 차원에서도 외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자유세계 국가들과 실리적인 동맹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그 언제보다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이번 나토 회의는 물 건너갔지만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 외교 노선을 똑바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제가 좀 또랑또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감기 때문에 목이 좀 확 쉬었네요. 며칠 좀 목이 안 좋다니까 오늘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목이 좀 많이 잠겼더라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님,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시길 했는데, 맞아요. 이게 일교차도 있고, 또 날씨가 또 습했다가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무리를 하면, 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좀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동료 시민 여러분도 감기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 이 3자가 얽혀 있는 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얻고 누가 잃은 것인가를 따져보는 기사가 있는데, 자, 이것은 결국 그 나라의 운명과도 이제 직결되는 거겠죠. 지도자의 운명이.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얻은 사람 중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본토가 파괴되거나 위해된 것 없고, 그리고 그 미군 기지를 이란이 공격은 했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고 알려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 대련이죠. 그래서 이란이 공격해오는 것들을 그 미군에서 공중에서 다 이제 폭파시키는, 그래서 큰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제 핵무장을 막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트럼프는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핵무장을 막고 핵시설을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반대로 일각에서는 CIA 같은 데서 올라오는 보고서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무장을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3개월이면 핵무장 가능하던 것이
6개월 정도를 미뤄줬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는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핵무장을 완전히 막았다. 완전히 비핵화를 한 거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뭐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어떤 공습의 결과를 계속 자기의 성과로 포장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란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가, 요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가 어느 정도로 이란의 핵무장 진행을 막았는가, 요거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겠다라는 것. 그리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선 말이죠.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선제 공격해서 지금 몇 년째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이란이 핵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핵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안보적 위협을 느끼고 선제 공격을 했다 하니까 뭐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네타냐후도 조금 수세에 몰렸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참전까지 끌어내면서 완전히 이란을 제압했다. 그런 식으로 또 내부에서는 정치에 활용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타냐후가 가장 승자다. 가장 얻은 게 많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이번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정치 기반을 이제 확보한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그 군부 지도자들을 상당수를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란에서 의심받는 게 있잖아요. 이란이 그 무장 테러 단체들을 좀 지원하고 있다. 뭐 그런 의심들을 계속 많이 받아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적대 세력들을 한 번에 제압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손해본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제일 손해본 사람은 당연히 하메네이입니다. 네. 하메네이는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인데 어, 굴욕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굴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이란 국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했고, 그죠? 그리고 미국이 그 벙커버스터를 싣고 B2 폭격기에 탑재를 해서 그 13,000km를 날아왔잖아요. 어디 들렸다 온 것도 아니고 공중급유해가면서 날아와가지고 벙커버스터가 뭡니까? 지하 60m보다 더 속에 있는 곳에 미사일이 뚝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닿았을 때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미사일이 말이죠. 이 지하를 쑥 뚫고 들어가가지고 60m 이상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런 것들이 그 내부에서 터지니까 지금 궁극의 무기다.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벙커에서 버스터, 터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독재를 오래 했어요. 이란에서. 거의 한 35년, 36년 이렇게 독재를 했는데 그렇게 독재한 상황에서 이번에 굴욕적인 이런 모습을 당하니까 아마도 이란 내에서 민심 위반이 클 거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정권 교체를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해도 이란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 설명드렸죠. 첫 번째, 이 사람이 30년 넘게 독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지겨울 만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전쟁 뭐 전면전까지는 안 갔지만 아주 굴욕적이에요.
이 중동에 있는 이분들이 상당히 자존심들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입니다. 이게 옛날로 치면은 뭐 성전 같은 걸로 받아들여서 뭐 세게 나갈 수도 있었겠죠. 물론 전 세계에 어떤 미치는 파장을 놓고 보면 전면전으로 확전이 안 된 게 너무 다행한 일이지만 이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다. 그리고 하메네이에 반대되는 정파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하메네이 반대 세력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군부의 수뇌부들이 상당수가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국민들이 굴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파고들어서 아마 정권 교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일보의 사설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이 한국일보 사설의 내용은 이번에 이제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 해법이 더욱 꼬였다라는 분석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핵무기를 만들다가 이게 뭐 원래 예정대로 한 3개월이면 뭐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미국까지 개입해서 저렇게 때리니 이란은 속수무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국제법상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놓고 뭐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추미애 의원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게 국제법적으로도 위법하다, 잘못됐다. 그런 목소리를 어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이게 뉴스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 추미애 의원이 하신 이 말씀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란이 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어떤 공격을 가했다. 그러면 인계철선으로 미국이 자동 개입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그냥 이스라엘과 이란 이 상황에 개입해서 먼저 공습을 한 거니까 그건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추미애 의원 보수의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수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어떤 세계적인 평화, 인권, 뭐 그런 원대한 포부가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보수의 어머니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두 눈 똑똑히 뜨고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미국 쟤네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 국제사회 눈치도 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냥 폭격을 하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말이죠. 일상생활이면은 정말 그런 모습을 뭐 누가 폭력을 잘 쓰고 뭐 힘이 압도적이고 그런 사람이 누굴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법이라든가 경찰 질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 약자들은 웅크리잖아요. 숨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그럴수록 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란이 이렇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은 이제 비핵화, 이 협상 테이블로 더욱 나오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사설의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동안 모든 좌파 정권이 그랬습니다. 햇볕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DJ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는 이 사람
아우라 자체가 뭘 하자는 거예요. 북한하고 뭔가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화영 경기도부지사가 지난번에 7년 8개월인가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면 그때 그게 뭐였습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대북 송금, 그 쌍방울이 대납한 100만 달러. 그거 이재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재명 본인도 북한하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좌파 대통령을 볼게요. 김대중 그랬지. 노무현도 뭐 좀 하려다가 뭐 못했지. 그 다음에 문재인도 했지. 문재인은 뭐예요? 그냥 돈만 퍼주고 아무것도 그냥 못했잖아요. 뭐 USB에 뭐 담아줬다는데 그 USB에 담긴 내용은 아직 공개도 안 됐지. 쇼만 하다 끄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북한하고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이쪽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남북 뭐 평화 뭐 햇볕 정책 이런 거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겠냐? 햇볕 정책을 설계한 이종석이 하겠죠. 그죠? 이종석 국정원장하고 또 한 명 누굽니까? 정동영. 저는 이런 경우도 처음 봐요. 정동영이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근데 통일부 장관을 또 해요, 이번에. 후보자가 됐잖아요. 자, 뭐 이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종석, 정동영 이 투탑을 내세워서 이 남북 관계를 햇볕 정책에 준하는 뭐 남북 경협 개성공단 뭐 이런 거를 한번 역사적인 업적을 내보고 싶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야심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DJ가 햇볕 정책을 하고 남북 경협을 우리가 합의해서 이끌었던 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한 거지.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멀쩡히 개발하고 있는데 무슨 남북 경협입니까? 안 되잖아,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주면 그 돈 갖다가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쓸 건데,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겠어요? 핵을 포기하지 않겠죠?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했어요.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세력. 뭐 북한의 핵무기 시설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상당수의 진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럼 그걸로 뭘 하자는 겁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려가지고 미국을 위협하자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말 수십 년간 해왔던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해결하겠습니까? 대화는 말이죠. 말이 통하는 상대한테 하고 하는 게 대화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이고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한테나 대화가 통하지 그냥 악다구니 쓰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한테는 대화가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우려된다. 위험하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도 안 가고 저렇게 이종석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올드보이 정동영 이 두 사람을 앞세워서 뭘 하려는 건지 또 문재인 때처럼 남북 평화쇼 벌여가지고 그렇게 평화쇼 벌이면 일단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보기 좋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 역사가 말해주죠. 평화쇼 해서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있느냐. 한 1, 2년 반짝하고 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북한의 핵무장이잖아요. 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무작정 힘으로만 제압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안 통하죠. 변할 것 전술하는 국가니까. 그런데 좌파 정부처럼 뭐 대화를 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하고 뭐 비위 맞춰주고 이걸로는 그냥 나라 말아먹는 길입니다.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종석, 정동영 투탑을 내세운 걸로 봐서는 그냥 당근만 갖다가 한 트럭 퍼다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저는 좌파들의 위선이 가장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범법을 하지 않고 편법을 하지 않고 뭐 부동산을 요새는 그 부동산 임장 같이 다니는 카페도 있잖아요. 그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 임장 카페 가입해서 함께 이렇게 스터디하고 재개발 공부하고 그런 거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좋다고 봐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이 무작정 폭등을 하면 그거는 잘못이죠. 잘못이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기본적인 산수입니다. 기본적인 산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기억이 한 20년 전에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때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제 망했다. 이제 일본처럼 버블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강남 같은 데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한 3배 올랐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국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논평을 한번 해드렸죠. 정부 부채가 1300조에 이르렀다. 돌파했다. 그러면 어떤 나라도 부채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화라고 그러죠. 통화. 그 시중에 풀려 있는 현금성과 현금화 가능한 뭐 예금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현금성 통화라고 부르는데 자, 이 현금성 통화, 이 통화량 이제 뭐 전문용어로 하면 T2인데 이 T2 통화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뿌려져 있는 돈은 줄지 않고 항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 일본이 그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맞춰왔잖아요. 제로 금리로 맞춰온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 측면이 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제로가 됐던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기본 상식은 물가는 오릅니다. 그죠? 모든 물가는 다 올라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고 그다음에 공산품 물가하고도 또 이제 부동산은 다른 지점이 공산품은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동되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뭐 10만 개를 생산하나 100만 개를 생산하나 그 원가는 얼마 안 듭니다. 10만 개에서 100만 개 갈 때 기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지. 그런데 아파트는 어때요? 땅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땅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땅도 아무 땅이나 다 짓습니까? 대한민국은 73%인가 74%가 산악지대예요. 그러면 뭔가 판파는 지역에 지어야 되고 또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죠. 주택용지. 그린벨트는 지금 못 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니즈는 커지죠. 어떻게 니즈가 커집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뭐 30년,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데 사시는 분들 많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뭐 20년 넘었으니까 사는데 근데 사람들의 니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대단지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 아파트에 뭐 헬스 시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어. 그거는 사람들의 어떤 고유한 욕망이에요. 그게 욕망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찾고 나는 회사하고 학교 가는데 좀 집이 너무 안 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까운 데 직중조합 할 수 있는 데 찾고 전철역 가까운 데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좋고 기반 시설이 좋은 지역은 아파트 값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재테크하고 이런 20, 30대들이 임장하고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 싶어요. 20, 30대가 오히려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욜로나 할래. 이런 것보다 뭔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임장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저는 정말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좌파는 어때요? 좌파. 문재인 정부는 어때요? 문재인 정부 뭐 그 슬로건이 있었죠.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집은 바이가 아니고 리브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리브 하면서 바이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은 그 욕망이 있잖아요. 등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 전세로만 살라고 하고 임대주택에 살라고만 합니까? 그래놓고 정작 본인들은 다 강남 아파트 살아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표적이죠. 장하성 씨가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별거 없다. 왜 별게 없어요? 강남 살면 좋지. 저도 강남 살아보고 싶습니다. 강남은 왜 별게 없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사다리 차기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건데 왜 좌파들은 그 당연한 거를 인정을 안 하고 겉으로는 야 그런 거 하지 마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더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지난주 같은데 논평해 드렸죠. 이한주 국정기획원장 얼마나 그렇게 부동산 투기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저희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참 황당합니다. 이 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를 샀대요. 야 이거는 말이죠. 저도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했는데 보통 이 뉴타운 같이 이렇게 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 시설을 싹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타운 지역 안에 있는 도로까지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설계도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를 산다는 것은 정확한 소스와 정보 배짱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왜냐? 첫 번째, 도로는 사봤자 뭐 이거를 뭐 임대료를 받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못 하죠. 그죠? 도로에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나? 그것도 못 지어요. 그러면 내가 도로를 사봤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재개발이 예정됐다. 재개발이 확정됐다. 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뉴타운 되기 전에 뉴타운 지정되기 전에 그것도 지분 쪼개기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좀 볼게요. 도로를 2003년도에 무려 22년 전이네요. 2003년이면은 이게 진짜 한남 뉴타운 뭐 그냥 물론 지역에서는 말만 있었지 이게 뭐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었으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이제 큰 거였죠. 2003년에 약 70평 정도 되는 도로 부지를 3명이서 쪼개서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2003년에 이 사람이 뭘 했냐? 이게 정말 크네요. 자, 2003년 6월에 도로를 샀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6월 달에 집을 사기 직전에 집이 아니라 도로 6월 달에 그 한남동 한남 뉴타운 3구역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이죠. 6월에 도로를 사기 직전에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남 뉴타운 도로를 산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해보죠. 자, 대통령 비서실은 온갖 정보가 모아두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통령실로 파견되고 얼마 있다가 도로를 샀네요. 그리고 더욱 기막힌 것은 5개월 후에 도로를 사고 5개월 뒤에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22년 전에 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되고 얼마 있다가 도로 부지를 사요. 도로. 일반인들이 도로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3년이면은 정말 이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더욱 가관인 것은 5개월 뒤에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이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무려 22년 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오네요.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도로 부지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도 거래 알선을 못하고 진짜 꾼들끼리 아름아름 거래한다. 꾼들끼리 아름아름 거래한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 조헌 후보자도 이게 사실이면 말이죠. 좌파 정부에서 내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좌파가 내걸었던 그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벌써 23년이나 지나가지고 이게 뭐 경찰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부자 거래, 내부자 정보 없이는 이런 일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그 김인석 후보자 청문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석 터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그 과거 뭐 불법 정치 자금 이런 거에는 빠삭한데 그냥 자기 개인 살림에는 빠삭한데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랏빚이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이걸 모른다 그래요. 자, 이게 일반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는데 자, 저도 알아요. 저도 왜? 논평을 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되니까. 이거 최근에 계속 나오는 뉴스거든요. 그럼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저 나랏빚도 모르고 청문회에 나와서 뭘 하는 겁니까? 자, 청문회를 지금 오래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다 만들어줘요, 그냥. 그럼 그거 이렇게 보고 오면 돼요,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거. 그것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저런 자세로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게요. 저는 이것도 웃긴 일이에요. 좋아요. 주진우 의원이 무슨, 뭐, 간이 안 좋아서 군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간염이라네, 간염.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그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군 면제를 받은 것이 적합한 건지, 부적합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필요하면 파보면 돼요. 그러나, 김민석 후보를 가장 최전선에 서서 공격했던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을 계속 공격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주진우 너도 한번 공격받아봐라.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저는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편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내각에 간다 했을 때 그게 발목 잡아서 그게 사실이라면 사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해왔었던 어떤 수상한 자금 흐름, 이런 거를 짚어주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마땅히 해명할 게 없으니까 결국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이 좀 비열한 짓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병역 문제가 진짜 잘못됐다 하면 그때 파서, 그때 나중에 주진우 의원이 뭐 내각이 들어간다거나 청문 대상이 있을 때 그때 밝혀주십시오. 네. 아니면 다음 총선 때 주진우 의원과 상대하는 그 경쟁 후보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적어도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 그거는 얘기할 거리가 못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쓴 뉴스 속보를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3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그 석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좀 보면 어때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다 밑에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분명히 석방이 된 이후에 뭐 사건 관련자들이라든가 이런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은, 그 재판부의 결정은 좀 비합리적이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자고 하는데 계속 나오질 않고 있으니 그건 방법이 체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참 우스운 일은 과연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예요. 그러니까 4월 탄핵되기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있는 친윤 의원들이 얼마나 윤 어게인을 외치고 얼마나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외치고 또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서 스크럼을 짜고 체포되는 것을 막고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친윤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옳습니까? 그럼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아마 안하무인하겠죠. 모른 척 하겠죠. 왜? 이제 권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작업이 시작됐으니 최대한 윤석열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학들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자, 숙명여대 석사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 이게 다 언제 나온 이슈예요. 이거 대선 때 이미 나온 이슈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할 거면 그때 취소했어야지. 그냥 3년이나 지나서 계속 눈치 보다가 이제 김건희 씨 끈 떨어지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이라는 곳은 지성의 전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 세대들이 자라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대학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취소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떤 권력과 정권에 야합하는 그런 자세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비겁한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식인들이 권력과 이런 압제로부터 떳떳해야 됩니다. 떳떳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그 폴리패서들 있죠.
교수로서 대학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정치권에서 불러주면 갈 준비가 돼 있어서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 기간 동안 여러분 댁내 안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